대규모 부양책으로 올랐던 중국 증시가 말 그대로 무서운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부양책의 진짜 목적이 결국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죠. 바로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WGBI 편입에 성공한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로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한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룬 쾌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 그 얘기하기 앞서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그 중국 증시냐 미국 증시냐 할 때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더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 신뢰가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계 채권 지수도 역시 신뢰 문제인데요. 세계 채권 지수 문제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그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꺾어서 이면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시사점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 8월 초에 미국 증시가 7월 실업률 쇼크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국내에서도 뭐 엔캐리 자금 청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일 때 오히려 그 어텀 랠리, 가을 랠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아니라 확신 있게 가을 랠리인 거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다우존스가 38,500인데 오늘 그 42,000이 넘었으니까 한 10% 이상 상승했으니까 이제는 랠리 기준으로 볼 땐 가을 랠리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 세 가지 크게 주제가 좀 내렸는데요. 8월 초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했습니다는 실업률 쇼크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그다음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를 많이 들었죠. 이게 국내 증시에 굉장히 어렵게 했었던 요인이죠. 기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41엔에서 오늘 149엔대로 해서 엔캐리 자금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가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던 요인들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고요. 오늘 그 엔달러 환율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149엔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나중에 환율 문제 얘기할 때 내일 정도에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스밸리 문제가 2015년, 2019년, 미국은 2019년, 그다음에 중국은 2015년인데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데스밸리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FMC의 의사록이 나왔습니다는 이 비컷 단행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1998년 케이스가 될 것이다. 아마 표가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표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 경제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면은, 여기 이제 금리 인하기의 주요 자산 수익률,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때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향후 1년입니다. 1년입니다. 당장이 아니고 이렇게 볼 때 98년 케이스가 될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려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주에 발표했나요? 지난 주말에 발표했죠. 미국의 9월 실업률이 4.1% 나온 거로 계기로 해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좋고 물가도 통제가 돼 있고 실업률도 좋다. 실업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착륙을 넘어서 지금 골드락스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 케이스 표에서 되다 보니까 이때 미국 경제에 보면 1998년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신경제 신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을 그 한 달 이렇게 좀 한 달이 이제 이렇게 불과 한 달도 못 남기고 있습니다는 경제적 상황을 볼 때에는 트럼프 쪽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개 주가가 한 7% 폭락했습니다는 어제도 미국 증시에 바로메타가 됐던 것이 이 바리바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알리바마 같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떨어지면서 어제 중국의 그 본장에서 한 7% 폭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저렇게 좋았습니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다. 그래서 오늘 그 중국의 주가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부양책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반짝 반등했지만 결국 이렇게 급속도로 빠지는 걸 보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글쎄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위기의 본질은 사실 그 본질에 접근하는 쪽의 경기 부양책이 돼야 이렇게 부양책 효과가 지속적이다. 그래서 템플 주사는 단기 효과는 있는다. 예. 근데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접근도다. 근데 이번에 그 경기 부양책은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라든가 기득권의 양보 같은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양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차익 실현까지 겹치면서 급락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은 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가두는 효과로 그런 목적도 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경기 부양책 하면 중국 내에서 돈이 돌아야 무슨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가두기 위한 목적인데요. 오히려 주가를 좀 올려놓으니까 그동안 팔지 못했던 사람들 차익 실현에 오히려 계기를 댔기 때문에 예.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벌써부터 실패의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너무 큰 규모였고 이 부양책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양책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다른 평가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이라 했지만 한글날 휴일 전에 공산주의 부양책에 왜 한국 투자자들,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 주식에 대해 추천하느냐. 그래서 공산주의 부양책에 이런 표현을 좀 다소 부담스러운 제목을 달았습니다는 시장에선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눈길이 가는 것은 이번에 부양책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탈출 계획, 외국인을 배척하는 문제입니까? 이게 아마 8월 달에 중개문건 79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기업들 나가는 것을 촉진시키는 이런 측에서 중개 자급자족 성격인데, 자, 중개 자급자족 성격은 해외 차단시킨다. 그러면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여는 수단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건 79호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 배척, 그 다음에 이번에 서방인의 자본의 탈출 계기다 보니까 중국이 보다 자급자족 성격, 자급자족 강조하는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 목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제 경기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10일인가요? 다시 추가 정기 부양책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하지만 사실 문건 70호 시진금 체제의 구체에서 외국인을 배척한다면 추가 부양책은 나와야죠. 추가 부양책은 나와야죠. 근데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접근도 이런 해결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그때도 다시 부양책이 나오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는 단기 효과는 있겠습니다는 또다시 지금과 같은 사회가 반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이제 한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고배를 마셨었는데 어제 굉장한 쾌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이고 다른 국가들 피봇 다 다행하는데 왜 피봇을 노리는 게 다양하지 않고 경제 강요도 없고 부양책도 없고 정치인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예.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빨리 모종의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차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획기적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장에서 요 WGBI 어제들 다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각도를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2021년 9월 윤석열 정부가 5월달에 같은 해 5월달에 출범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워치리스크에 선진국 예비명단에 편집돼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잠시 좀 말씀드려요. 포트폴리오의 제휴는 크게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와 모건 스탠리 지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근데 WGBI도 파이낸셜 타임스도 주가 지수는 같이 이게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면 이 FTX 지수는 세계 채권 지수가 많이 알려져 있고 예. 모건 스탠리 지수는 주가 지수가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죠. 예.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지수는 정례 평가는 매년 6월 정도인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채권 지수는 매년 두 차례다. 그래서 6월과 3월과 9월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2021년 9월 달에 워치리스크에 등재됐으니까 그동안 세 차례 고배를 마쳤죠.
예. 4수 끝이 아니라 3수 끝에 된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 3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올해 3월 달, 그러니까 3수 끝에 이제 되죠. 일부 자막에 4수 끝에 성공했다는 것은 네 번째 성공했다는 말로 정정을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이게 그 선진국에 편입되지 않았으면 과거의 가능성을 볼 때는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4차례 정도, 2년 정도 고비를 마시면 다시 신흥국으로 재전락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선진국에 편입됐던 건 진짜 쾌거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담당자들은 대통령이라든가 하는 것보다도 그 해당 담당자를,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들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볼 때는 그분들한테 좀 제가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는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번 오는 사람한테 화끈하게 좀 보너스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선진국 지수가 2009년에 우리가 선진국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게 워치리스트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선진국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가 더 있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MSCI 선진국 매비 명단에서 탈락한 게 아마 2014년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쾌거죠. 국제 위상에서 보면 하드웨어 위상과 소프트웨어 위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위상 측면에서는 사실 10년 만에 쾌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개 대회 이상을 한번 그 포트폴리오 이상의 지적을 초점에 맞춰서 한번 쭉 차제에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회 이상의 포트폴리오 위상, 이건 하드웨어 이상도 마찬가지로 위상에서는 그동안 2차례 정도 실현이 있었죠. 첫 번째 실현이 선진국 진입에 과욕을 했던 것이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이죠. 이때 사실 OECD 가입한다고 해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는. 그렇죠. 사실 이때 OECD 진입은 선진국에 가는 거다 하는 일부 국책 연구기관의 기사하게 정권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포퓰리즘적인 연구죠. 그냥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연구 보고서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사실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하는 그래 경상거래 차원에서는 자본 자배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냥 과다하게 여러 번 졌으니까 한투기 세력들이 공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 10년 정도 외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외 이상은 2009년에서부터 꾸준히 개선됐었죠. 하드웨어 이상은 개선단과 함께 소프트웨어 이상도 개선돼서 국가 신용 등급이 사실 1번보다 지금 높습니다. 각 3대 평가서에 보면 위에서 3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보다 높습니다. 이 정도 굉장히 되고 IMF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의 Developed Countries에 이렇게 분류 기준이 되면서 우리의 위상은 대외 위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실현이 또 한 차례였던 게 2014년 아마 시청자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그렇죠. 모건 스탠리 예비 명단에 탈락했습니다. 그럼 예비 명단은 언제 떴냐? 2009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신흥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커졌습니다. 세계 10대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자본시장의 규모라든가 시가총액이 세계 8인데도 불구하고 신흥국으로 추락해버렸거든요. 여기에 불균형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성과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죠.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위기설, 이렇게 11월 위기설도 정치권에서 주도돼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중동 정세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동북아의 육자라든가 사자 관계, 북한도 지금 남북 철도하는 부분에 요새를 시킨다 하는 측면에 한반도의 지경학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권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이합집산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 10월 6기설, 11월 6기설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연일 한국 증시를 내다 파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 한국 증시 팔아라 하는 외국인들의 시각, 제목이 굉장히 과대했습니다는 예. 삼성전자 주식이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는 역시 이익이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WGBI에 이렇게 우리 채권 지수의 선진국에 편입된 것은 모처럼 캐고다. 모처럼 캐고다. 근데 사실은 뭐냐, 이 자금에, 이렇게, 기획재정부에 쓰게 발표할 때 사실 너무 들어오는 자금만 이렇게 아주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WGBI의 추정 자금이 2에서 2.5조, 이것도 좀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리고 금융연구원은 한 50에서 60조,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할 때 70조, 일부 증권사는 100조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 WTO의 신흥국에 선진국에 편입되더라도 2025년 11월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1년 후에나 이렇게 되는 자금의 규모 문제, 이런 문제를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이렇게 덮기 위해서 이런 시각보다는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만약에 이번에 선진국 예비명단,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고 예. 선진국 예비명단에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있었다면 과거의 가능으로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의 WGBI에 이 문제도 사실 신흥으로 추락했을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 이게 자막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2014년에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사실 MSCI 지수에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해서 신흥국을 됐던 거거든요. 그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성과라 하면 저는 외국 자본이 이렇게 기관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신흥국으로 추락했으면 제2의 최순실, 제가 이제 이것은 사실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습니다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예. 제2의 최순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MSCI 지수의 신흥국 추락, 악몽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유익 규모를 해서 마치 정치권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이걸 희석시키는 이런 측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 국민들이 우리 자금식임이 아주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지금 각자 분야에서 지금의 문제를 좀 한번 정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아마 이걸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의미가 남다른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드웨어 위상은 이미 선진국이고 이번에 세계 이 채권 지수에도 선진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 기대가 더 커지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앞서 얘기해 주신 MSCI 지수인 거죠. 이 선진국에 편입되어야지 그래도 좀 큰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드웨어 지수는 선진국이죠. 예. 이게 IMF든 뭐든 이 30에서 50클럽이든 전부 선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지수는 선진국이 됐죠. 나머지는 이제 주가 지수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흥국이란 말이에요. 갭이 선진국, 다른데 선진국에 비해서 이게 신흥국이라고요. 근데 워치리스크 다시 들어가 있죠. 예. 워치리스크 다시 들어가. 그래야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현안 사항은 MSCI 신흥국을 지금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대목이다. 근데 공매도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매도 문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번에 불편한 관계를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문제 1년 전이었죠. 그렇죠. 이걸 좀 재개시키면 우리가 가입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MSCI에 2014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했던 그 요인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부정부패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게 가장 컸거든요. 그 위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과정에서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해결했을까? 지금 이렇게 속속하면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MSCI 신흥국으로 있었던 게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SCI 이제 예비 명단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도 제기해서 내년에 6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하면 다시
선진국에 들어갈 때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숙성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공매도 금지 문제가 개개돼서 MSCI 지수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잘못돼 있다. 선진국 예비 명단부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재개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2의 최순실 게이터, 그 다음에 MSCI 악몽을 해소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대통령 주변에 나오는 이런 문제, 우리 국격을 손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걸 좀 말끔히 좀 정리해 주십사. 또 정치권도 당리당략하는 문제, 이런 걸 좀 말끔히 정리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너무 이렇게 국민이 뽑아진 계층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너무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여러 각도에서 비춰줘야 선진국,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이라도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새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이 국가 신용등급 정례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글쎄요, 이번에 저희가 이 세계 채권지수에 편입된 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네. 국채지수니까, 국가 신용등급 평가는 국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브리핑을 했다면, MSCI 이제 주가지수 편입 문제보다는 국가 신용등급 문제를 더 얘기했으라면 공감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채지수니까, 국채에 대한 평가가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곧 정례평가가 되죠. 그렇죠. 3대 평가. 그런 과정에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는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우리 한 국가 채무 문제라든가도 이것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좋은데요. 다만 한 가지, 그동안 금융사고 문제라든가, 이 금융의 투명성이라든가, 시장의 접근도는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 그런 측면에서 금융사고 문제, 지금 너무 혼탁합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통해서 한번 쭉 그냥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자막이 이제 다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금융사고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문제 이번에는 이렇게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보다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대기업의 신용등급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하는 의미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사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의도 저승사자의 위상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이 요즘 돌고 있기도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간단히 줄이면 지금 이복현식 금융사고를 하는 문제, 이게 이제 민간에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는 이걸 좀 국제적으로 더 홍보시켰으면 지금 슬러지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금융사고 연일 터져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복현식 금융사고를 아주 강화하는 문제, 이거를 차제 WTO의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으니까 모건 스탠리지의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이라도 들어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제도 개선보다는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민간의 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문제, 이걸 좀 말끔히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